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서늘한 다큐멘터리의 시간을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과 사회가 놓친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13년 초봄, 중국 청두의 한 건설 현장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밤이었지만 현장 인부 두 사람은 우연히 낯선 캐리어와 이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한 쓰레기라 치부하기엔 캐리어는 새 것처럼 멀쩡했고 이불에는 알 수 없는 붉은 흔적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죠. 두 사람은 호기심과 불안을 안고 캐리어에 다가갑니다.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잘린 머리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인부들은 현장 관리자에게 달려가 비명을 지르며 알렸고 곧 경찰이 출동합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갑자기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캐리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머리를 포함해 9개의 토막난 시신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중년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무게가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 피해 여성은 50대, 유방암 치료를 받던 어머니였습니다. 불과 전날, 남동생이 어머니와 누나가 동시에 연락이 끊겼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웃과 병원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모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어머니는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현장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추가적인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녀가 함께 지냈던 게스트하우스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방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은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지워진 듯 생필품도 의복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것은 사람의 숨결 대신 스며든 불길한 냄새였습니다. 노련한 형사가 코끝에 닿은 공기를 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피해 냄새다. 정밀 감식 결과 침대와 싱크대 주변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남아있던 차가운 공기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로 추정되는 3월 19일 게스트하우스를 드나든 인원을 조사했습니다. 관리인은 다른 방문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같은 날 묵었던 한 투숙객이 의미심장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새벽 내내 무언가를 자르는 듯한 소리, 그리고 물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투숙객은 결국 참다 못해 방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나 곧바로 찾아온 정적. 바닥 틈새를 보니 수건이 꼼꼼히 막혀 있었고 그 천에는 붉은 액체가 배어 있었습니다. 설명만으로도 듣는 이의 숨을 죄어오는 긴장감이 방 안가득 드리웠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모녀는 사건 당일 밤 함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딸은 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걸레와 마대자루, 그리고 반복되는 청소의 흔적. 새벽녘, 그녀는 캐리어와 짐을 들고 게스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방에는 아무도 드나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딸, 그녀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한 아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가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무수한 증거가 차갑게 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경찰은 딸을 추적하기 위해 동생에게 누나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공부하던 작은 원룸이 외곽에 있어요.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수사팀은 지체 없이 해당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 경찰은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방은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했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경찰은 누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웃 주민들이 증언했습니다. 며칠째 씻지도 않고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던 그녀의 모습.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며 추적했고 결국 몇 시간 만에 그녀를 포위하고 체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옷에는 또렷한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DNA 감식 결과 제 묻은 혈흔은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딸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기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갑자기 태연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마치 정신 이상을 연기하듯.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아픈 걸까? 아니면 교묘히 속이려는 걸까? 동생은 경찰의 질문에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정신병 같은 거 없습니다. 멀쩡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똑똑하고 침착한 사람이에요. 누나는 법을 전공한 수재였고 법의 허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 사실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녀는 연기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강수를 두었습니다. 어머니 시신이 발견된 현장으로 데려가 사진을 보여주며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죄책감은커녕 사진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아저씨, 이거 좀 촌스럽지 않아요? 냉소적인 태도는 현장에 있던 모두를 전율케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심리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은 의외였습니다. 정상입니다. 그 어떤 질환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지금껏 보인 기이한 행동은 연기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더욱 압박했지만 그녀는 끝내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결국 경찰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돌본 외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신문실에 들어와 따뜻한 기억들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같이 데려다줬던 거 기억하니? 넌 늘 소중한 아이였다. 그 말에 그녀의 차갑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며 결국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그제야 수사관들 앞에 감춰둔 과거와 고통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는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권위적이었고 어린 딸에게 무거운 기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장녀로서의 짐은 벅찼습니다.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기억까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결국 퇴사했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다시 살게 되었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이어진 어머니의 폭언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변호사나 판사가 될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잔혹했습니다. 쓸모없는 것, 차라리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라. 그 순간 그녀의 분노와 절망은 폭발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방 한켠에 있던 차가운 물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어머니의 비명은 게스트하우스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숨을 앗아간 사건의 흔적이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사실을.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방문 틈을 수건으로 막으며 은폐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기력한 듯 하면서도 섬뜩한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방안을 정리하고 시신을 조각 내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붉은 흔적은 여전히 바닥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물걸레와 마대자루를 반복해서 움직였습니다. 새벽 내내 들려온 사각거리는 소리는 이웃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캐리어와 이불 더미를 들고 게스트하우스를 빠져나갔습니다. CCTV는 그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인적 드문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불빛이 꺼진 그곳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녀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이불에 묻은 붉은 흔적이 스산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면서도 태연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일처럼. 그러나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공허한 심연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증거는 그녀를 향해 쌓여갔습니다. CCTV, DNA, 증언.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몰린 그녀는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앞에서 결국 모든 방어는 무너졌습니다. 외삼촌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어버이날 선물 주던 거 기억하니? 난 내가 늘 자랑스러웠다. 그 순간 그녀는 흐느끼며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무게, 직장에서의 고통, 그리고 어머니와의 지옥 같은 동거. 모든 게 폭발한 그날의 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짊어진 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권위적인 태도로 자식을 다그쳤습니다. 기대와 압박 속에서 장녀로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은 늘 무겁고 외로웠습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숨을 쉴 곳은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결국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체포된 후에도 그녀는 마지막까지 연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웃음과 눈물을 반복하며 정신 이상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판사는 그녀의 모든 태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간절한 탄원으로 판결은 뒤바뀌었습니다. 무기징역. 그녀는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경고입니다. 절망의 무게가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기록입니다. 중국 사회는 그녀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효녀가 어째서 살인범이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단순한 가해자가 아닌 사회적 압박과 가족 내 갈등의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모순된 존재였습니다. 차가운 표정과 태연한 태도, 그러나 가끔씩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은 그녀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나이트메어는 그녀의 내면에서 결코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건은 중국 법학계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법대 출신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법을 아는 자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법과 인간 사이의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삶을 분석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억압, 성폭행 경험, 가족의 기대와 실망. 이 모든 요인이 폭발하며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무너진 한 인간의 초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두 번째 사건으로 향합니다. 아범은 차분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중국 항저우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 한 여학생의 짧고도 참혹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겨울, 한 여학생은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릴 줄 알았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애타게 그녀를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린 가명. 1995년 태어나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지만 귀국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관광지의 산길. CCTV 속 그녀는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후로 모든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위치는 2시간이나 떨어진 도시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혼선이었습니다. 관광객이 그녀의 휴대폰을 습득해 가져갔던 겁니다. 경찰은 수색 방향을 잃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며칠 뒤, 메이리는 절벽 아래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추락사가 아니었습니다. 몸 곳곳에 남겨진 상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가슴과 복부, 그리고 목 수차례의 자상과 상흔이 그녀의 마지막을 드러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녀의 몸에서 강제추행의 흔적이 확인된 것입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범죄. 경찰은 즉각 수사를 전환했고 곧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범인은 곧 드러날 운명이었습니다. 다크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숑지청, 가명, 24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온라인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추심의 압박은 매일같이 그를 옥죄었고 그는 점점 광기에 휩싸여 갔습니다.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는 비극적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발상이었습니다. 죽을 거라면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겠지. 숑지청은 자신만의 왜곡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저승길에 동행할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연화봉 일대를 배회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산길을 오르내리며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발걸음은 목적 없이 헤매는 듯 보였지만 내면은 이미 계산된 사냥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동행자가 필요했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정오 무렵 그는 마침내 기회를 잡습니다. 관광객 무리가 흩어진 산길에서 홀로 사진을 찍던 여학생 메이린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젊고
방심한 상태. 흉지청이 그린 표적에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가방에서 차가운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메이린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전조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비명소리가 숲을 갈랐습니다. 가슴과 복부를 연달아 가격당한 메이린은 절벽 아래로 밀려 추락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메아리쳤지만 그날 산속에는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싸늘했고 그녀의 몸은 돌바닥에 부딪히며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메이린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오가고 눈동자는 떨리며 몸은 고통 속에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절규는 산속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흉지청은 절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죽어가는 여학생 앞에서 그는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선은 없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그녀의 몸을 짓밟았고 그 후 더욱 끔찍한 행위에 손을 대었습니다. 다크한 공포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의 행위가 끝났을 때 메이린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흉지청은 잠시 자리에 앉아 헐떡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목표를 이룬 듯 허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떠올립니다. 증거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갈아입고 흉기를 은폐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은 이미 남아 있었습니다. DNA와 목격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라진 여학생의 시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이트메어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메이린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과 소방 인력이 연화봉을 중심으로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몸에는 수차례 상처가 있었고 범행의 잔혹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사는 즉시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장 감식에서 중요한 단서가 확보되었습니다. 메이린의 옷가지와 주변 바위에 묻은 혈흔 속에서 범인의 DNA가 추출된 것입니다. 또한 산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목격 증언도 속속 모였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사건 당일 산길을 서성이는 수상한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빛이 풀려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듯 산 정상 부근을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흉지청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이미 도박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은 그가 삶이 끝났다 이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결심이 타인의 생명을 향할 줄은 몰랐습니다. 추적은 곧 결과를 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흉지청은 광시장족 자치구의 한 도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괴이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나 혼자 가기 싫었다. 저승에도 동무가 필요하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맴돌았습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치밀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연기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흉기를 은닉하고 옷을 갈아입고 도망쳤습니다. 정신 이상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말은 책임 회피용 궤변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흉지청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빛과 공포 속에서
미신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멀쩡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무겁게 내려졌습니다. 극도로 사악한 동기, 극히 잔혹한 수법. 중국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이었습니다. 현장의 참혹함과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흉지청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범행 이후 증거를 치밀하게 숨겼다는 점을 들어 정신이상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그의 죄는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그렇게 법정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메이린의 가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법이 정의롭게 응답했다는 위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곧 또 다른 싸움에 나서야 했습니다. 사건 현장이 된 관광지 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족은 주장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운영되는 장소라면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했다. 이 범인이 며칠간 그곳을 서성였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연화봉 일대는 관광객이 적은 구역이었고 CCTV나 경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흉지청이 며칠간 지형을 파악하며 기회를 노렸다는 사실은 관리 소홀의 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은 중국 사회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족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운영하는 만큼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어디에나 위험은 존재한다.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에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책임 공방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공공장소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회가 공통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관광지 운영 측에 직접적 책임을 묻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형사 절차는 흉지청의 사형 집행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딸의 방을 열면 사진과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메이린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사라졌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길 바란다. 그 말은 세상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절망 속에서 타인을 끌어내리려 한 가해자의 왜곡된 심리, 안전망이 부실했던 공공장소, 그리고 결국 희생된 한 여성의 젊은 삶.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체념보다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한 작은 장치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의 본문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기억하고 사회가 교훈을 얻을 때 비로소 사건의 의미가 남습니다. 이어지는 아우트로에서 교훈과 추모,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건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 산행을 꺼리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연화봉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남긴 흔적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대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방송과 신문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범죄 심리와 제도적 허점을 논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숑지청의 심리였습니다. 그는 빚과 압박 속에서 파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타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자기 파괴와 타인 파괴가 맞물린 전형적인 심리 구조.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위험한 공동 파멸 욕구라 불렀습니다. 반대로 메이리는 삶을 막 시작하려던 청춘이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꿈을 펼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모든 걸 빼앗아 갔습니다. 피해자의 삶과 가해자의 파괴적 심리가 교차한 순간 나이트메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을 되짚어보면 결정적인 단서는 우연히 발견된 휴대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그것마저 늦춰졌다면 사건은 더 오랫동안 미궁 속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큰 진실을 밝혀낸 사례였습니다. 유족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경고와 부탁이었습니다. 심리적 압박, 공간의 어둠, 시점의 충돌, 그리고 강렬한 멘트. 이 네 축이 교차하면서 사건의 실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사회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안전장치와 제도가 강화될 때 비극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길을 찾을 때 우리는 같은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회와 무관심한 사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준비된 사회는 피해자를 줄이고 무관심한 사회는 비극을 반복합니다. 오늘의 사건이 바로 그 분기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우트로로 들어갑니다. 먼저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은 존엄하며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 사회는 그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추모입니다. 안타깝게 쓰러져간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들의 삶은 짧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영혼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함께 공감하고 기억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피해자의 이야기는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